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 살자 금융. 이번 강의는 세계금융의 지배자입니다. 세계금융의 지배자는 누구일까요?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유대계 금융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정치, 경제, 산업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융음모론은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금융음모론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대표되는 유대계 실력자들이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 세계 금융, 나아가 세계의 경제와 정치까지 좌지우지한다. 이들은 세계 대형 금융기관의 주인일 뿐 아니라 이들이 구성원이나 대리인이 페드 또는 미 연준이라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협력국인 국제결제은행, 즉 BIS까지 뒤에서 마음대로 조종하여 세계 금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 등 많은 나라의 금융은 이들이 손아귀 위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모 비슷한 계획이나 작전 등은 금융뿐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음모가 음모론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음모를 계획대로 실현시켜야 하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음모론의 도입 부분에 단골로 등장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융 가문은 174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유대인 마이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과 그의 5 아들에 의해 성장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독일어로 붉은 방패라는 로트쉴트의 영어식 발음이지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유럽에서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위축되어 지금은 프라이빗 뱅크, 즉 개인 금융과 와인 산업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로스차일드 집안 사람들 중 재산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여전히 엄청난 부자이겠지만 현재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9세기 후반부터 조금씩 쇠퇴의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전쟁의 결과 나폴리 왕국이 소멸하자 나폴리에 있던 로스차일드 상회는 1860년 이탈리아 사업을 접었습니다. 1901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발상지인 프랑크푸르트 상회도 문을 닫았죠. 로스차일드가는 창업자의 유언에 따라 아들만 경영에 참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상회는 창업자의 큰아들 암셀이 경영하다 아들이 없자 조카 2명을 데려다 후계자로 삼았으나 2명의 조카마저 아들이 없어 문을 닫은 것입니다. 1938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의 로스차일드 상회가 히틀러의 등장으로 많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문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인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북전쟁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세에 따라 입장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주로 남부를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1940년대 뉴욕 월가에 진출했으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도 중세의 대표적 금융재벌인 메디치 가문과 비슷하게 한때 능력과 운이 엄청 좋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과 운이 계속 대물림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유대계의 금융기관들도 금융위기 등으로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세계 5대 투자은행 중 유대기인 리먼 브라더스와 베어스탄스를 포함한 3개 투자은행이 망했습니다. 유대계이며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으로 음모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골드만삭스도 2008년 정부의 지원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로스차일드 가문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살 오펜하임 은행도 몇 번의 잘못된 투자로 2008년 도산하여 도이체방크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이 은행은 개인의 거액금융을 취급하는 프라이뱅크 중 유럽에서 가장 크고 히틀러 치하에서도 살아남은 유대계 은행이었습니다.
많은 자금력과 정보를 가진 유택의 금융재벌도 잘못하면 바로 망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경영입니다. 다음으로 국제결제은행 또는 미 연준의 충수나 구성원도 뛰어나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좋은 예의 하나가 2006년 하반기에 있었던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일 것입니다. 이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위험 요인이 한창 축적되는 시기로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 고수익 고위험 투자를 추구하여 위험 스프레드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BIS 총재회의에서 과도하게 낮아진 위험 스프레드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위기 전조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위험관리기법의 발달 등으로 금융산업이 위험 수용 능력이 높아져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이었고, 다른 쪽은 현재의 과도한 고위험 추구는 위험해서 지속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회의는 어느 쪽이 맞는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2011년 11월 트리시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퇴임 시 당시에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대비했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막거나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회고했지요. 일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평가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2010년 초에 논의되었던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출구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와 과감한 양적 완화 조치로 2009년 말 경기가 조금 회복되자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려는 정책입니다. 즉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라는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찾기 위한 방안이었죠. 당시 BIS 총재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버냉키 총재에게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기준과 속도로 출구 전략을 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버냉키 총재 답변은 나도 잘 몰라 고민 중이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유럽 재정의 위기 등으로 세계 경기가 다시 위축되자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버냉키 총재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4년 5월에 테이퍼링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버냉키나 트리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수장이고 당대 최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들도 6개월, 1년 후의 경제가 어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세계 금융의 실력자들도 계획이나 준비 또는 음모 같은 걸 꾸밀 수는 있겠지만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세계 금융의 지배자일까요? 세계 금융도 국내 금융과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규제 집단과 자본력을 가진 시장 세력일 것입니다. 행정부나 국회, 중앙은행 등 규제 집단은 법과 제도, 재정 투입과 발권력 등을 통해 국내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위기가 왔을 때는 규제기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 연기금, 각종 펀드, 투자회사 등은 시장 세력으로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 세력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투자할 때는 시장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쪽으로 쏠려 규제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거품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금융위기를 초래합니다. 세계금융은 세계 정부가 없고 세계 중앙은행이 없기 때문에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조를 통해 규제 집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면 세계 금융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과 비슷하게 규제 집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985년 9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G5 국가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를 유도하였지요. 즉 국제환율 제도가 주요국의 협의로 자유변동 환율제의 원칙이 무시되고 일종의 목표 환율제로 운영된 것입니다. G5, G7 등 세계 주요국은 이후에도 협의와 공조를 통해 세계 금융을 어느 정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부상 등 세계의 경제가 다국화되면서 G5나
G7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국도 포함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세계 경제와 금융 분야의 주요 정책 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20는 G5 등에 비해 참여 국가가 많아지면서 구체적 정책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에 대한 규제 집단의 영향력과 실행력이 약화된 셈입니다. 상대적으로 세계 금융에 대한 시장세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 수많은 헤지펀드와 투자회사, 국부펀드와 주요국의 연기금 등이 국제금융시장의 큰 손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들이 급격히 움직이면 불안정해집니다. 2010년 이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여러 차례 불거졌고 2013년 이후에는 한때 잘 나갔던 브라질과 아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와 터키 등도 통화가치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6년 초에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 위안화에 대한 헤지펀드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고 지금도 남미 여러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나 심각한 금융불안은 왜 생길까요? 세계 금융의 큰손이나 유대계 금융인들이 뒤에 숨어서 음모를 꾸며 금융위기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탐욕과 미래 예측 능력 부족, 지난 일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 등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계 금융의 큰손도 금융위기가 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시 수많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망하거나 큰 손실을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지난 손실을 벌충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나라는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정책 당국자의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나라는 국민들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음모론은 정책 실패자나 시장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합리화 수단이나 도피처로서는 유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금융위기 관리나 금융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금융의 큰손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금융이 발전할 수 있고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도 협상력도 커지게 됩니다. 한국금융도 발전에 세계금융의 큰 움직임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고 국제금융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 음모론도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에다 G20와 같은 세계금융의 규제 집단이 투기 세력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음모론의 발생 가능성도 적어질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국제 투기 세력이 금융위기 국가를 수탈하는 것을 비유한 양털깎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